전화를 주시든지 또 저 바로 뒤에 이재화 교수님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2학년 분들도 요번 학기가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고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3학기째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학기 차수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몇 번 뵈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차례에 따라 가지고 학과 소개를 제가 먼저 잠깐 하고 그리고 저희 이재화 교수님 온라인 강의법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사회복지 실습에 대해 가지고 이재화 교수님 강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다시 하기 위해 저는 재활 실습 강의가 있을 겁니다. 안 추우시죠? 네. 혹시 더우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 과가 재활상담복지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과가 특수재활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특수재활학과 그러면은 특수교육의 특수 앞에 땄고요. 그리고 저희 직업재활 쪽에 재활을 따서 특수재활학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수재활복지학과 그래서 뒤에 복지라는 이름을 넣게 되었죠. 그러다가 졸업생들도 그렇고 재학생들도 그렇고 이 특수라는 것이 과 이름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은 식당에 가서 스페셜 메뉴 그러면은 제일 좋은 메뉴잖아요, 그죠? 근데 학과에 스페셜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 심지어 저 1사학번인가? 1사학번이죠. 1사학번 학생회장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졸업하고 나서 뒤에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교수님 특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은 특수 절도 특수 폭행 하여튼 특수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를 빼고 재활 복지학과로 있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이전에 직업 재활사라는 자격이 국가자격화 되면서 자격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 상담사를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중간에 상담을 넣어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는 재활상담복지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상담복지학과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분들은 재활복지학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1학년 분들은 재활상담복지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연락도 받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사회복지사, 그리고 장애인 재활상담사, 그리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렇게 세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하고 재활상담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선택을 하시든지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동재활이라고 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그러니까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리플렛 보시면은
아동재활로 재활상담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십사 하고 입학을 하시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바꿀 수가 있냐?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바꿔버리면은 본인이 몇 과목을 더 수강을 해야 졸업할 때 원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필수 교과목하고 선택 교과목이 전부 다 17개 과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18과목이에요. 그러면 17개하고 18개하고 더하면은 35과목입니다. 그럼 35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학점은 3학점이거든요. 35 곱하기 3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05. 예, 저는 참고로 계산 같은 거는 잘 못합니다. 총 105학점을 이수해야 두 개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졸업학점은 몇 학점이냐면 80학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교양 과목을 9학점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 과목을 42학점 이상 수강을 하시면은 졸업 요건이 되거든요. 105 빼기 80 하면은 그래도 얼마나 남습니까? 25학점 같으면은 8개 과목을 더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학점 평점이 전학기 평점이 3.0 이상이 되면은 첫 학기에는 무조건 7과목 픽스 고정해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0이 넘으면은 8과목씩 수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7, 8, 8, 8 하면은 31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31과목은 이수를 해야 자격증 2개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꾸려놨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맞죠. 그죠? 근데 동일 교과목 인정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저희가 5개 과목을 저상담 쪽에서 받아놨거든요. 사회복지 과목하고 중복되는 과목으로 해서 5과목을 인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과목 정도는 졸업하실 때 여유가 있게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이나 재활 관련된 교과목 8개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신청을 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 자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직장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지라든지 이쪽 계통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이제 얘기하는데 자격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라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자격 취득하고 졸업하면은 취직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다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지금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살 돼가지고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4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27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지역만 가리지 않으면 어디든지 취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꿀벌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죠? 특히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에 평균 연령이 한 50대 정도 됩니다. 40대 말에서 5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은 제가 이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40, 50대 되면은 전부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역을 가리지 않으면은 제가 전국적으로 어디라도 취업은 연계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우리 과를 졸업해서 관련된 직종으로 취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학기 하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주위에 인근에 내가 취업할 만한 곳이 있을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습도 받아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죠? 지금 2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2학기 때 실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재활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있고, 사회복지 실습은 2학기 때 있으니까. 근데 거주시설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거기 입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다 한 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주시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입니다. 그죠? 요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어떻습니까? 외부인 절대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주시설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실습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막아 놓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졸업은 하고 실습 한 과목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못하고 졸업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실습할 여건이 되면 우리 학교 시간제에 3학점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정규적인 학기에서는 1시간에 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에 18만원입니다. 강의료가. 근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을 본인이 또 부담을 해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과 관련해서는 재활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지사항에도 분명히 올려드렸고, 저한테 일단 먼저 전화를 하시든지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재활실습을 수강 신청하시고 저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마치고 나서라도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추울까봐 아까 1시간 전부터 히터를 갖다가 다 틀어놨거든요. 또 여기 서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땀이 나지만 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또 추울까봐 제가 6개 중에서 3개만 켜놓고 또 3개를 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숨도 차고요, 땀도 나고요.
재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직업재활이라는 자격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업재활사는 제가 처음에 명칭이 뭐였냐면 직업재활상담사였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자격증을 발급을 할 때 1992년도에 대구대학교에서 그 27명 정도 첫 졸업생을 배출을 하면서 직업재활상담사라는 자격을 민간 자격을 부여를 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와서 4개 대학이 전국에 이제 연합을 해서 각각 교육과정도 다르고 그 교재도 다르고 다 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하고 그 당시에 가톨릭대학교하고 한신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하고 이렇게 4개 대학교 교수님들이 공통 과정을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몇 과목 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연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시험 문제 100문제 내 가지고 70점 이상 합격되면은 자격증을 주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직업재활사라는 자격증입니다. 학과 명칭도 그 당시에 다 달랐단 말이죠.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학과, 현재까지도 계속 직업재활학과고요. 나사렛대학교는 인간재활학과고요. 한신대학교는 그냥 재활학과고요. 지금은 특수교육과로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 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도 직업재활학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직업재활이다. 그래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 사 붙여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직업재활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재활상담사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올해가 총 4회째까지, 그러니까 4년 전에 국가시험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지금 4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험이 어렵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까막눈 아니면은 다 합격을 하거든요. 그 제가 작년에도 시험 치기 전에 특강을 3번이나 했어요. 뭐 집합 금지 명령 떨어지기 전이라서 지금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도 새 건물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4층하고 3층 일부를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10몇 억 줘가지고 다 공사를 새로 하고 특강을 이 강의실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믿기나 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무조건 설마 이게 답이겠냐 라고 하는 게 답이라고. 그리고 한번 내가 필이 가든 느낌이 가든 선택을 했으면 절대 수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한 6시간 하루에 강의를 하고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17명 응시를 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 한 명도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60점 이상 평균 되면은 자기 부여가 되는데 한 문제 때문에 꽈락 돼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좀 치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거짓말 안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은 또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혹은 다른 부분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 핸드폰 번호를 모르셔도 학교에 보면 연구실 번호 나오잖아요. 연구실로 전화를 하면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 휴대폰에 창신을 걸어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고 통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학과 소개 여기까지 하고 제일 마지막 타임이 제 타임이니까 그때 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면은 온라인 강의법에 대해서 이자 교수님 내려오셔서 강의하실 거예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수업 좀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그럼 1학년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럼 2학년 분들 거의 반반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저희 다 처음이죠? 네, 작년에 한 번도 못해서 저희가 원래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수업을 해요. 그래서 본교에서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리고 부산이나 대전에서도 이제 대관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수 참석은 아닌데, 그래도 주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그래도 한 번 얼굴 보면 진짜 훨씬 더 수업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그래도 한 번 보면,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좀 더 친근하고 혼자의 느낌이지만, 그죠? 그리고 왠지 좀 수업이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똑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또 오며 가며 한마디씩 하고 연락처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답답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서로 여쭤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오프라인 수업 이게 한 번 오시면 그래도 교류를 이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생활이 훨씬 더 좀 수월해져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도 다행인 게 사이버대학교라서 어떤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뭘 준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교육적인 내용, 우리 강의 뭐 이런 것들을 특강을 할까라고도 생각했었는데, 다들 이제 작년에도 한 번도 못했었고, 올해도 한 번 처음이고 해서 저희가 항상 그 입학을 하면 뭐 학과 소개나 온라인 수강 적응이나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입학할 때부터 사실 실습 걱정을 하고 오세요. 아직 실습은 멀었는데 입학할 때부터 내가 실습을 못해서 학교 입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시고 하셔서 우선은 좀 답답한 마음을 그냥 혼자 안고 계신 것보다 저희가 좀 팩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가장 좀 학생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위주로 수업을 준비했고, 저는 요 온라인 수강 하시는 거 다들 지금 아마 잘 하고 계시죠? 이제 5주 들어가나요? 다음 주 되면? 네, 5주차 정도 되면 뭐 2학년들이 이제 막 발로 수업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니까 1학년들은 이제 막 정신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강을 하는 요령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대학교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점은행제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일반적으로 맞점은행제에 대해서도 학점을 모아서 학위를 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발급처가 달라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서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학점은행제는 이제 교육부 관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장학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시게 될 경우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은 학위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근데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는 사실 수업료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주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가장학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대학교고 2년제잖아요, 그죠?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인데, 이제 졸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80학점, 2년 동안 그럼 학기가 4번이죠. 그러면 그동안 80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지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과목의 특성 보면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양이 그 80학점 안에 9학점 이상, 그리고 전공 과목이 42학점 이상 이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다 전공 과목이고요. 혹시나 학생들이 그럴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과의 과목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 과에서 다른 학과의 그 교과목을
본인이 이제 수강을 하실 그거는 전문 과목도 아니고 교양 과목도 아니고 일반 선택이라는 교과목 명칭으로 이게 이수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혹가다 졸업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학점 충족이 안 돼서 그럼 80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도 졸업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학과에서 수강 신청을 해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참 좋은데 학생들이 가끔 보면 뭐 휴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종종 낙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종종 뭐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강 과목을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충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좀 챙기셔야 돼요. 내가 이번 학기에 몇 과목 수강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전문 과목이 몇 과목이고 그 중에 이게 자격증 관련 교과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게 의구심이 들면 본인 위에 이제 지도 교수가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과는 저 아니면 조준 교수 2명 중에 1명인데 지도 교수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거나 뭐 좀 이상하거나 궁금하면 아니면 저희 학과의 조교쌤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을 보면 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좋은데 되게 좀 어려운가 봐요. 전화를 하는 게. 그래서 문의를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으시다가 그 문제가 터지면 이제 서로 해결하기 곤란하니까 이제 수강하시다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과목이 내가 수강해야 되는 거 맞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이거 들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교쌤이 일괄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공별로 간혹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한번 이상하면 문의를 하시거나 챙겨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4학기 동안 80학점 이상 이수를 하려 그러면 한 학기에 7과목 정도는 수강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과목 수강 신청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에 평균 7과목씩 수강을 하면 4학기 수강을 하면 이제 80학점 이상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공별로 8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과 관련된 필수 교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 상담과 사회복지를 함께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둘 다 지금 취득 교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졸업학점을 맞춰서는 자격증 그 취득이 안 돼요. 취득 요건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8과목씩 수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과목이 그냥 수강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7학점 7과목이거든요. 근데 8과목을 수강 신청하려면 본인의 이제 이전 학기 평점이 3.0이 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다들 자격 취득에 관심이 많으셔서 보통 대학 가면 다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게 자격증 때문에 본인이 하라고 하면 다 못하세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다가 학교를 이제 나간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우선은 수강 매뉴얼을 짜서 일괄 전공을 이제 본인이 체크하시면 거기에 따라 수강을 일괄 수강 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문제가 졸업 때쯤 발생하는 학생이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정도는 이제 조교수님이 전공별로 수강 내역들을 좀 올려주실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요거 이수했는지 이번 학기 이렇게 수강 신청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한 학기가 15주입니다. 그죠? 15주고 지금은 이제 5주차 들어가고요. 이제 과제들이 막 올라오죠. 그죠? 과제들이 좀 올라오고 저희가 이제 15주가 끝나면 이제 방학 기다리는 방학이죠. 그죠? 방학이 보통 한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8주하고 15주는 수업이 없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 7과목이나 8과목 수강하시니까 시험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과목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은 시험을 치시는 기간이고 시험 기간에는 수강을 안 하셔도 돼요.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주차의 3강으로 그죠?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제 출석이죠. 그러니까 뭐 방통대 같은 경우 사실 시험 못 치고 이러면 막 낙제가 두두두 그죠? 낙제가 굉장히 많아요. 과제를 안 내도 낙제.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본인
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시험을 못 치었다고 해서 낙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낙제라고 하는 건 F예요. F는 뭐냐고 하면 내가 수강을 했는데 수강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낙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F가 떴어요. 그러면 6과목을 수강, 한 과목에 F가 뜨면 실제로 내가 6과목만 수강한 걸로 인정되는 그게 낙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출석만 잘 마무리하시면 F는 안 나옵니다. 이수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격 신청할 때 성적이 난다고 자격증이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F만 아니면 돼요. F면 다시 수강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과목별로 75% 이상 출석을 하셔야지 과목 이수 처리가 돼요. 여기 오신 분은 뭐 당연히 다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보통 오프라인 수업 오시는 분들은 다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럴 리 없는데 간혹 가다가 바쁘고 이래서 수강이 막 지체되거나 수업을 못 듣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5주차를 기준으로 75% 이상 출석을 하면 낙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75% 수강률이 안 되면 내가 시험을 잘 쳤다, 내가 기말고사를 잘 쳤다, 과제를 냈다, 그래도 무조건 F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출석이에요. 출석이 안 되면, 그래서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출석은 하나도 안 하는데 시험을 계속 쳐. 그리고 등록을 해도 이미 등록을 하려고 등록기간에, 그래서 이걸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를 안 받으셔요 또. 근데 자꾸 등록을 해. 그럼 어떻게 되세요? 7과목 듣고 7과목 시험만 보면 출석이 다 안 되는 데는 다 F죠. 7과목을 다 날린 거예요. 근데 또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안, 이런 학생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내가 이 과목을 수강 신청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과목이 이수가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목이 수강 신청되어 있으면 적어도 출석은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근데 시험은 좀 못 쳐도 된다. 과제를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못 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출석은 기본적으로, 근데 종전과다 매주 들으면 제일 좋은데 주차별로 오픈된 강의를, 근데 또 이거를 출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교 가도 지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업 시작인데 늦게 오는 게 지각이죠. 그래서 그 수강이 오픈되고 그 오픈 시점으로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출석 인정 기간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이제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1주차 강의는 4주차까지 출석을 하시기만 하면 정상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럼 5주차에 수강을 했다 그러면 지각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요? 카메라에 안 나와서 목소리 될 것 같은데, 그 출석이 그 학생들 가끔 보면 배속 조절을 막 해요. 그러니까 배속 빠르게 조절을 하는데, 그래서 빠르게 조절을 하면 보통 요즘은 교수님들이 한 강의 25분 수업을 맞추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빠르게 조절하면 많은 수업을 다 들었는데 러닝 시간이 18분 됐어요. 난 다 들었잖아요. 그럼 끊으면 시스템에서 인식이 안 돼요. 25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다 하면 그 강의 그 깜빡깜빡거리는 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출석이 됐다는 건데, 색깔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출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25분으로 인식이 안 되면 정상 출석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런 배속 조절을 왜 하게 해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배속 조절을 복습용으로 사실은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런 학생 없을 것 같지만 또 듣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복습에 재복습에 진짜. 그리고 mp3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출퇴근할 때 계속 또 수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배속 조절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처음에 수강하실 때는 빠르게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는 진짜 교수님들이 막 한 강의 45분, 50분 강의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25분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배속 조절을 좀 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교수님들이 25분에 맞추시거든요. 25분에 30분 사이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음 출석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은 이제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과제, 시험 이제 다가오니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선 저희가 시험은 중간고사는 8주차 한 주일 동안, 기말고사는 15주차 한 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평균 1일에 한 과목이긴 해요.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자격 취득 관련해서 교과목을 수강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개설 안 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과목, 그 학과에서 개설 시간표하고 이게 돼가지고 하루에 2과목까지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뭐 그 다음 과목이 그 다음 날 쉬겠죠. 하루 쉬는 날이 나오겠죠. 근데 2과목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은 한 과목 응시하시는데 2과목 볼 수도 있고, 기본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제가 지금 장애인 1학년 장애인복지론 강의하고 있는데 2학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월요일 장애인복지론 이렇게 시간표가 떠요. 시험 시간표가. 그러면 시험 시간이 기본적으로 몇 시부터죠? 그죠? 1시부터 그 다음날 11시, 12시까지, 11시까지죠. 그러니까 23시간이 12시까지, 23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딱 시간을 뭐 정해놓으면 직장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기 어려운 여건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언제든지 응시하시면 돼요. 편한 시간에. 그리고 출석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 보통 지금부터 올라오는데, 과제는 이제 담당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뭐 4주차에 올리시는 분도 있고, 과제를 1주차부터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올려요. 9주차에.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제각기 과제 주간을 설정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과제가 올라오면 그 깜빡깜빡 거려요. 그 강의실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그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그거를 하면 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과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뭐든지 제때 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버 대학의 문제,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제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제출을 못했어요. 제출 기간까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과제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제출 기간 넘겼어요. 그래서 제출 기간 안에 낸 과제보다 더 훌륭하게 과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컴퓨터 인식이기 때문에 내가 과제를 딱 과제방에 올리면 시간 인식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출 기간, 설정 기간 내에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님이 예를 들면 과제 점수를 90점을 주셨다. 그 90점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근데 제출 기간이 넘어서면 90점에 대한 80%는 무조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좋은 과제를 내려고 하다가 그 80% 점수 인정을 하면 실제로 그때 낸 거랑 퀄리티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점수가 내가 실제 받은 점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제는 그냥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갖고 제대로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선 내고 교수님한테 추가를 낼 수는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출 기간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단원평가는 여러분 다들 지금 보고 계시죠? 학생들이 평가하기 하고 단원평가하기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평가하기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지나고 나면 그 수강을 하다 보면 평가하기가 그냥 딸려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내가 수강을 잘했는지 자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단원평가가 있는 과목도 있어요. 근데 없는 과목도 있어요. 교수 재량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단원평가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 수업을 듣고 시험 응시하기처럼 그 란이 왼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단원평가를 응시하셔야 되고, 그건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평가는 실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출석하고 똑같아요. 출석 인정기간 안에 단원평가를 하시면 정상 점수로 인정되고, 지체가 되시면 80%만 인정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의 점수를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사이버대학은 사실은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자도 힘들고 학생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자는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학생들은 수업하는데 좀 수업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즉 이게 상호작용이 몇 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호작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질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로 교육부에서 모든 사이버 대학은 온라인상 상호작용을 무조건 10% 성적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이버 대학은 이게 상호작용 점수가 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점 만점에 10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점은 그냥 하기만 하면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그 강의실 가서 왼쪽에 이렇게 메뉴 보면 게시판도 있고, 그죠? 질의응답도 있고, 학습자료실도 있고, 토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이제 결국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이용하다 보면 학생들끼리도 좀 이게 뭐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그죠? 뭐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학생들이 올린 뭐 자유 게시판에 글도 한번 보고, 또 질의응답 같은 경우 교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좀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점이 들어가는데, 요 10점의 내용들은 교수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이제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은 매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매주 질문을 하시고 매주 학습자료실 이용하시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 만점에 하나에 2점씩이거든요. 자유 게시판, 질의응답, 학습자료실, 토론 이렇게만 이제 해서 자유 게시판 2회에서 이제 10점 각각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2점 2점씩 올라가서 총 10점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평가할 때 보면 이게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토론 이런 거 응시 안 하셔가지고 토론 점수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종종 이것 때문에 또 등급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상호작용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과목 공지사항 보면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수업 계획서나 거기 보시고 여러분이 그거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자유 게시판은 그냥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질의응답은 해보셨어요? 근데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 이게 질문의 수준이 되나? 아, 부끄러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부담스럽다. 근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너무 이제 내가 진짜 모르는 내용을 꼭 이렇게 제대로 잘 물어봐야겠다고 고민하시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났을 때, 그래서 보통 시험 기간에 공부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거를 이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 오프라인 수업 오셨으니까 이제 가셔서 아, 교수님은 그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자유 게시판은 그냥 뭐 학생들이 편안하게 글 올리죠. 그리고 혹시 막 학습 자료실을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왼쪽에 보면 그냥 요 수업과 관련된 어떤 인터넷에서 자료나 글들을 찾아서 올리셔도 되고요. 관련 없는 걸 올리셔도 돼요. 어떤 학생들 뭐 음악, 뭐 좋은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시 이런 걸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부지런한 학생들은 시험 기간 전에 이제 교환 정리 쫙 해갖고 올려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으면 뭐 그런 거 올리셔도 되고, 그건 다양하니까 굳이 그 질에 대해서 담당 교수가 파고들어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 않아요. 그냥 하기만 하면 2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토론은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 토론은 다른 것과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한 학기 동안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토론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기간 되면 강의실에 불이 또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기간도 교수님은 1주 주시는 분도 계시고 2주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한 달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토론은 그때 안 하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론 깜빡했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미 다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2점이 그냥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일주일 내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과제나 모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가 사실은 저희 학교가 좀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도 있고 지역 모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희가 MT도 있어요. 전체 MT도 있고 학과 MT도 있고 그리고 가을엔 체육대회도 있고요.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하나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시면 전과목 상호작용이 2점씩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분이 수강한 7과목이면 7과목, 8과목이면 8과목 상호작용 점수가 다 2점씩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석하시면 내가 이렇게 진짜 하기 싫은 뭐 토론 안 해도 되잖아요. 자동으로 2점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점을 어찌됐건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의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고 혹시 옷가지 등의 질문 있어요? 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점수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거나 무조건 2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5번 해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을 10점 받으려면 그중에 하기 싫은 거 하나 안 하면 돼요. 네. 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해도 돼요. 어떤 학생들은 그 교수님 질의를 한 번만 해야 됩니까? 난 더 하고 싶은데 계속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최소한 그거는 해야지 상호작용으로. 근데 더 한다고 상호작용을 더 주진 않는다는 거.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수강 전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시겠지만 학생들 너무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저희 학교 이제 공지사항 있죠. PC로 가면 이제 공지사항 보면 뭐 학교의 중요한 행사나 그리고 뭐 장학금이나 그리고 뭐 학교에서 중요한 소식들에 대한 기본적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분명히 문자를 보내드리긴 하는데 또 학생들이 몰라서 또 놓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하실 때 이렇게 학교 공지사항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지사항만 보지 마시고 저희 학과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과 홈페이지입니다. 이 학과 홈페이지는 주로 학과에서 알려드린 뭐 이런 오프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다 전화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문자로 안내를 드리는데 또 학생마다 문자를 못 받, 일괄로 막 이제 단체로 발송이 되다 보니까 종종 이게 문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들어오셔서 챙기셔야 되고 이게 강의실 화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실로 가시면 지금 저번에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다, 그죠? 13주차까지 이제 다 15주차까지 저렇게 초록불로 다 바뀌면 이제 종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과제, 시험, 토론에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그게 임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7주 정도 되면 이제 시험이 전 과목이다 깜빡깜빡거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강의실 들어가시면 되고 네, 3강이죠. 저렇게 복습하기로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제대로 수업이 다 들은 거고 교환은 여러분이 뭐 출력하셔서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저기서 교환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학습 자료실에 교환 원본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의용 교환은 PPT로 만들어야 돼요. 한글 파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종 학생들이 이거 한글 파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교환을 PPT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글 파일로 또 이게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본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의는 저희가 매년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3년씩 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7과목이 다 지금 현재 촬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3년을 쓰고 3년 동안 특별하게 뭐 법규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수정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3년을 쓰고 재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촬영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미 촬영해 놓은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촬영한 교수님들은 교환을 좀 빨리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촬영 중인 교수님은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좀 올려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이제 교환을 학생들이 한 장씩 다 인쇄하면 인쇄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3면으로 이게 잘 보이세요? 저희가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도 계셔서 혹시 여기 글씨가 요런 정도로 잘 보이시면 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물로. 그래서 인쇄하는 방법을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이렇게 내면식 인쇄하시면 용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게 이쪽 왼쪽 매뉴얼이죠, 그죠? 그래서 뭐 질의응답 요게 다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험하고 과제하고 관련된 메뉴니까 이쪽 메뉴는 아마 다 지금쯤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습 한양조에 가보시면 내 출석률을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강쯤 돼서 내 출석률이 75% 이상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호작용 점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 그래서 총 10점이 되는지 이것도 기말고사 전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종강하면 이게 수강도 못하고 상호작용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강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금은 대충 듣고 좀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종강이 되면 그 과목은 이제 더 수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강하실 때 수강 기간 동안 수강하시고 상호작용도 그 기간 동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종강 전주나 기말고사 전에는 내가 지금 출석이 다 인정되어 있는지 내가 상호작용 했는데 그게 점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뭐 토론, 상호작용 중에 토론이죠, 그죠? 네. 토론 다 해보셨죠? 네. 토론의 내용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 그거 다 읽어보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그냥 하면 자동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꼭 내가 여기서 좀 답을 달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답을 달아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댓글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토론하시면 되고요. 단어평가 응시하는 거고 네. 과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보면 PPT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제는 항상 한글 파일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올리시고 그리고 종종 본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는 걸 잊어먹어요. 첨부 파일 올리는 거. 과제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첨부 파일 안 올리시면 안 돼요. 네. 네. 한글 파일이라도 버전이 있거든요. 높은 네. 버전은 네, 그게 버전 상관없어요.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막 학생들 보면 메모장에 막 해갖고 보내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과제는 주로 레포트잖아요. 그러니까 레포트가 제일 쉬워요. 또 사실은 제일 무난한 과제고 웬간하면 한 교수님이 하나의 과제만 주죠. 근데 이게 되게 적은 거예요. 보통 대학 가면 막 2개, 3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7과목을 다 듣다 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7개가 쏟아지면 부담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과제가 많은 건 아니고 그 과제를 보면 학생 수준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시대요. 나이가 젊으신 분이 또 굉장히 잘 읽어요. 예쁘게. 그죠?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되고 요즘엔 사실은 다 이제 레포트가 나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가 그 교수방에 보면 과제 모사율도 사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올린 모사율 체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과제 주제가 있으면 검색하면 다 내용이 비슷해요. 보면 과제를 보면 이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아시지만 대부분 교수님 좀 넘어가시는데 가끔 보면 학생들이 레포트를 예를 들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서 그 이름도 안 바꾸고 올린다거나 학교도 안 바꾸고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하는데 여기저기다 막 긁어서 붙이다 보니까 그 점은 다 틀려. 1번, 2번, 3번, 4번 그 점은 다 틀리는 거죠. 편집 용지 다 틀리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성의가 없으면 점수를 주기 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의 어떤 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기본적인 그래도 이제 성의는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이제 내용에서부터 편집까지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제출하면 내가 과제의 어떤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뭐 교수님이 비난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성의껏 제 기간에 제출하시면 그리고 이게 1학년 때는 과제하기가 참 어려운데 좀 학기가 지나면 사실 조금 나아집니다. 요령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근데 그 첫 학기는 사실 과제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1학년 분들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이제 과제는 좀 상실하게 해주시면 이게 뭐냐고 하면 저희가 성적에 반영되는 게 보면 시험이 제일 크거든요. 비율을 보면 보통 그죠. 근데 저희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A 뭐 25%, 그죠? B 45%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 안에서 시험이 어려운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좋은 점수 받고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 나쁜 점수 받고 내가 시험이 80점인데도 A 받을 수 있어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순서잖아요. 등수인데 시험이 너무 쉬워버리면 내 기분은 좋은데 성적은 잘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봤어요. 근데 다 잘 봤어. 그러니까 내가 2개 틀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평균 다 2개 틀렸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성적에 너무너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과제 점수, 상호작용, 단원평가 이런 게 다 성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이 되다 보면 내가 진짜 시험을 잘 쳤는데 내가 봐 성적은 별로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시험이 어려우면 막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거든요. 공부하기 싫대.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을 받아보면 이게 시험이 너무 쉽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험을 치실 때 중간고사를 이제 치실 건데 보통 이제 치시면 많이 절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또 내가 쉬우면 다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험 응시 이쪽에 보면 있는데 시험은 우선 보면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과목도 지정되어 있고 보통 이제 교수님마다 다 틀린데 한 45분 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50분 주는 교수님도 계세요. 문제가 25문제일 수도 있고 20문제일 수도 있고 30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 게 오픈북이잖아요. 보면서 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암기도 못하고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하신 학생들은 다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면 학생들 보면 교환을 출력 안 하시는 분도 요즘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2대 막 놓고 찾아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래도 저는 시험 치실 때는 그 주차까지의 교환은 다 출력을 하셔서 또는 이제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픈북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아는데 자꾸 찾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한테 막 시간을 쫓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픈북 아니면 그냥 탁 쳐버리고 나오거든요. 금방 칠 수 있는데 이 오픈북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또 좀 시간이 좀 걸려서 50분이 너무 짧게 다들 느껴지신다고 해요 보통. 그리고 학생들이 다 치고 나서 제출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보면 이제 종료 시간이 시험 남은 시간이 카운팅이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시간을 보시면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시험 기간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장애인복지원 시험을 쳐요. 그럼 그 월요일 날은 장애인복지원 수강을 못 하세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해당일이고 해당 과목은 그날은 수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시험 응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시간표 예시입니다.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요. 시험 한 2-3주 전에 3주 전에 공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두 과목, 그러니까 전공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도 이제 자기가 해당되는 게 이제 다릅니다. 이렇게 보통 되고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는데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 일 치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재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 재시험 기간은 뭐냐고 하면 내가 시험 기간에 예를 들어 출장을 갔어.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재시험 기간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 월요일, 그 월화수목금토 일 다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쳤는데 혹시 그런 일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비정상 종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어. 이런 거. 또 그때 보면 학생들이 또 마음을 가다듬고 막 새벽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시험 기간에 야간 당직을 11시까지 운영합니다. 밤 11시.
그래서 11시까지는 전화를 하시면 응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그걸 초기화 해줄 수가 있는데 11시 이후는 사실은 그게 불가해요. 그래서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하면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시는 분들 막 새벽에 응시하시다가 혹시나 비정상 종료되면 그러니까 응시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재시험 기간에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재시험 기간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전과목 다 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이렇게 하루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험을 우선 치시려고 하면 교환 출력하는 거 이거는 뭐 젊은 분들은 잘 하시던데 저는 아직 올드해서 교환 출력하시고 그리고 공부 잘하시는 분 보니까 주차를 이렇게 목차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찾기 편하게 중요한 거는 찾기 편하게 만드는 것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이니까 뭐 수강하시고 교환 뽑아 놓으시고 거기서 교수님이 뭐 중요하다 그랬던 거 표시해 놓고 시험 보기 전에 포스트잇로 그 부분을 좀 표시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로 표시하고 그걸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소제목 중심으로 A4 용지 안에 이렇게 적어 놓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요령인 것 같고 근데 또 보면 또 오픈 테스트에 너무 익숙하면 암기를 또 안 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추후에 뭐 재활 상담사 같은 경우는 시험 쳐야 되거든요. 그런 응시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암기하는 것들을 좀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이렇게 문제 내면 그 각 단원 평가하기 3주차에 나오는 그리고 단원 평가 있는 교수님은 단원 평가 그것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 낼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수업하시면서 평가하기 출력이 안 되잖아요. 정리를 해놓으신다거나 단원평가도 출력이 안 됐잖아, 그죠? 그걸 정리해 놓으시면 시험 기간에 한번 쭉 보시거나 옆에 해놓으시면 도움이 유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표 시간 좀 확인하시면서 시간 넘어가 버리면 그냥 상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제출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좀 유념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린 부분이라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수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뭐 2학년 분도 계시고 해서 대부분 아는 내용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이게 교환이 네. 매주 프린트가 나가면 네. 지금은 한 5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연간이 없는데 네. 이게 15주가 되면 프린트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인터넷 개인 업체에서 PDF 파일을 다 다운받아서 제본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제 제본에. 그래야지 관리가 돼서 나중에 시험을 치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으로 하면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한 강의에 3년씩 쓰시는 거면 3년 동안은 어쨌든 신입생이라 그 3년 동안은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체로 저희가 예전엔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이 교수님들 교환도 이게 요즘에 저작권 굉장히 무섭거든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교수님의 강의 지식권을 사서 강의하는 걸 허락받았는데 이 교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이고 이래서 이 저작권 때문에 그게 모든 사이버 대회에서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종종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막 그룹 해갖고 하긴 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해줄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교재를 한 과목만 쓰면 안 됩니까? 네? 교재를 하나로 쓰면 안 됩니다. 과목을. 과목을 하나로? 책을 한 권으로 쓰면 돼요. 저도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오프라인 수업하면 책 한 권이면 그걸 수업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 수업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기본 15주차 수업하려면 책 3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잡담을 못 하잖아요. 질문도 못 받잖아요. 수업도 책까지는 한 권으로 하고 수업도 한 권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각 강사분들한테 그때 강요하기도 어차피 교수 재량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인데 그것도 강요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환을 뭐 각자 출력해서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좀 제본을 해드리고 또 학생회 차원에서 제본을 했었는데 이게 다
이게 불법이 되어가지고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 어떤 데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교수님한테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사회복지사는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크게 없고 저희가 이제 재활상담사만 시험이 있으니까 그 응시 필수 과목에 관련해서 교수님한테 서적을 좀 추천을 받아서 책을 한 권씩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재활상담사 시험 칠 때 특강 같은 거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잘 들으시면 합격률은 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명 떠가지고 다 못했거든요. 물론 응시하는 학생들이 또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또 이게 실습도 하셔야 되고 또 가서 시험 보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냥 한번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회복지사 취직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우선은 그 부분은 좀 이제 우선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교환 올려주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보면 원본 안 올리는 교수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저희 학교에서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 학과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서 또 그거를 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또 막 저희가 하기도 좀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여러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득이 네. 사회복지사랑 재활상담사랑 두 개 다 가능한가요? 네. 그럼 재활상담을 따려면 이번 학기에 2학년이면 실수를 나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무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무시험으로 하는 거고, 근데 재활상담사는 우선 여기서 어디 실습하고 하시면 시험 응시 자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죠. 온라인 시험 아니고 오프라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선택하셨다고 다 시험을 보시진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해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우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 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잖아요. 네. 재영 씨가 가능해야 됐잖아요. 네네네. 재영 씨 하면 혹시 감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점이 없어요. 근데 공부 덜 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그런 건 안 돼요. 80%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정상 종료 처리되면 다 뜨거든요. 새벽에 비정상 그런 뭐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재응시 사유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분들은 100% 다 인정해드리는데 그냥 개인 사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개인 사정은 80%나 인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선 뭐 생각할 시간 있으니까요. 거의 10분 정도 쉬고 사회복지 실습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나? 비가 안 오면 참 좋은데 벚꽃이 어제까지만 너무 좋았는데 아쉽다. 오늘도 보기 좋던데요. 그죠? 네. 날씨가 좋았어요. 요 앞에 저희 벚꽃 예뻐요. 학교에 도는 학교에 보니까는 저쪽분들 오셨어요? 네, 정부 쪽으로서 아 여기 동문도 있고 저희가 서문도 있고 그래서 이쪽을 가시면 교수님 그 학교보다 그 실제 더 넓으신 분. 그죠? 그런 말이 많이 올라오기 싶네요. 교수님도 다 그러시는데 앞에 학과장님도 보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에 고정을 안 해줘요. 아 그리고 막 이제 막 이게 연예인들도 이게 화면 나오려고 살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나오니까 원래 정치인데 뭐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제 촬영은 제가 안 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대부분이 사회복지 실습은 하세요. 그러니까 재활 실습은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회복지 실습은 하시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우선은 2학년 분도 계시고 해서 우선은 또 1학년도 이거 제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활 실습 같은 경우는 조지훈 교수님이 아마 말씀하실 거고요. 이게 과목 명칭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교과목이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2급이 국가 자격이잖아요. 국가 자격은 뭐냐고 하면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제출을 사회복지사 협회에 하시면 그 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국가 자격을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2급은 이제 무시험으로 아직 취득이 가능한데 이게 자격 취득이 자꾸 어려워지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몇 과목이죠? 필수 교과목이? 17과목이죠. 그죠? 맞죠? 17과목이죠. 17과목에 하나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에요. 17과목 중에 나머지 16개는 그냥 지금처럼 다 이렇게 이론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죠, 사실은. 근데 이 과목은 실습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실습을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필수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졸업 전 학기에 보통 합니다. 모든 대학이.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 개설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실습 기간에 가면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이렇게 체크해서 가는데 관련 과목 하나도 안 듣고 가면 사실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 직전 학기에 보통 모든 대학에서 개설을 하고 실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는 2년제이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개설이 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면 2학기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학생들이 실습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설 직전 학기 방학부터 실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딱 치고 나면 그때부터 실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6개월 기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6개월 기간을 드리면 그 기간 안에 실습이 몇 시간이냐 그러면 160시간입니다. 160시간 실습을 하시고 뭐 실습은 본인이 나름대로 그 6개월 동안 안 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160시간이면 20일이에요. 그죠? 20일 달아서 하셔도 되고 주말에만 가셔서 하셔도 되고 또 내가 여건이 안 되면 4시간부터 인정이 돼요. 4시간부터 8시간까지 자기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고 이 사회복지 실습은 보육 실습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우선은 보육 실습은 160시간을 월화수목금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선 직장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회복지 실습은 그런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다른 실습에 비해서 주말 실습을 가장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 실습은 90% 정도는 다 하시고 졸업하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실습 수행할 때가 해당 학기가 되면 저희가 1학기 기말고사 위에 실습 안내문들을 띄우거든요. 그리고 해당자들 2학년들한테 문자를 일괄 보내요. 그럼 본인이 공지사항, 아까 학과 공지사항에 확인하시고 실습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좀 아셔야 될 게 우선은 2020학년 입학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120시간이었는데 160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160시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습 기간에 실습생들은 막 여러 명 받을 수가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기간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5명의 실습생을 그 동일 기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 기준이 강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사회복지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 특성으로 그럼 장애인 시설만 인정돼요? 그거 아니고요. 다 돼요. 뭐 아동 시설도 되고요. 뭐 청소년 시설도 되고 노인 시설도 되고 장애인 시설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은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잘 모르는데 한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관련 교과목을 듣거든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필수 교과목 듣다 보면 아 이런 게 사회복지 시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복지관만 사회복지 시설인 줄 아니까 복지관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제 노인복지 시설도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 시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습 기간이 없어서 실습을 못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우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실습 기간에 실습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요건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슈퍼바이저의 요건이 현재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고 3년 동안 현장 경력이 있거나 또는 1급 취득하고 3년 동안의 경험이 있거나 2급 취득하고 5년 동안의 현장에서 실무를 익힌. 왜냐하면 거기 다 나와요. 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할 때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기간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입력이 되면 그 3급 기간이 다 요즘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우선은 한 기관에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기관은 사실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계속 그 보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교육을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 슈퍼바이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면 기관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사회복지 실습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적극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실습생들이 또 들어오면 많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기관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관에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습에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실습은요. 저희는 대학에서는 실습 과목을 개설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160시간의 실습을 한 일지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실습을 했다는 실습 확인서를 저희 학교 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관에서 실습생이 했다는 실습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요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이 충족되면 저희는 학점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실습 확인서가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할 때 같이 가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할 때 뭐 가냐고 하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필수 교과목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성적 증명서겠죠. 그리고 실습 확인서 이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만 충족해 오면 성적을 드려요. 근데 그 사회복지 시설 그 협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습 인정 기간이 아니네. 그럼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실습 과목을 다시 수강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습은 그래서 본인이 좀 단단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상관없이 사이버잖아요. 전국에 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기관에서 보면 실습생 굉장히 많아요. 5명까지 최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실습생들이 아마 본인이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시면 실습 기간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시간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160시간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160시간 이상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딱 그거만 안 찍고 더 이상 또 학생들 보면 더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 하셔도 되고 보시면 하루에 4시간 이상 8시간이야. 그리고 야간 실습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좀 맞추셔야 되고 주말 실습 가능하고 또 보면 자기 시설에서는 실습이 안 돼요. 자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특성상 또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기 시설에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제출하면 우리는 사실 모르니까 실습학점 줄 수 있어요. 근데 기관에서 이제 나중에 협회 가서 자격 신청할 때 다 걸려요. 그때 재직이 요즘은 컴퓨터 조회 다 되는 거 알죠? 기간이 중복되거나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는 개인 재직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성적 주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습은 학교에서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실습이에요. 나머지는 과목 기수 그냥 다 하고 성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문제가 되는 거 보면 다 이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2020년 입학생부터 좀 새로 바뀐 게 우선 실습 시간이 늘어났고 그죠? 160시간으로 그 슈퍼바이저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졌고 또 하나가 요 대면 수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이 저희가 졸업학기에 개설된다 그랬잖아요. 2학년 2학기. 그럼 그 개설 학기 동안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3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씩 하루에 6시간 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2시간씩 3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 2학년 2학기 때 3번의
실습 세미나에 참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확인서 양식으로 2020이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2학년 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양식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양식을 해서 그것들을 아마 인증 자료로 아마 같이 제출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지금 다음 학기죠, 그죠? 2학년 분들은 지금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다음 학기에 실습을 하셔야 될 건데, 사회복지 실습 그 기간 안에 실습 세미나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선은 이번 학기는 지금 코로나 얘기를 좀 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필수입니다. 그래서 1학년 분들도 이렇게 아마 내년 되면 코로나 상황 끝나서 아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잘. 그래서 우선은 요거 기간 동안 되면서 요거 오프라인 수업 해야 된다는 거 6시간 기억하시고요.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이 지금 굉장히 하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시설이 집단 감염에 굉장히 이게 잘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특히 수도권은 지금 실습하기 너무 어려운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대구나 이런 쪽은 사실 해서 저희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못했는데,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번 학기까지는 완화가 되는데, 저희가 160시간이잖아요. 지금 2학년 분들이,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아마 다음 학기도 코로나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매 학기별로 지금 공문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는 우선은 직접 실습, 가상하는 실습 80시간만까지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160시간 해야 되는데 80시간. 그리고 나머지 80시간을 간접 실습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80시간이면 10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 물론 160시간 다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실습 기간도 너무 찾기 어렵고 기관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80시간은 간접 실습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번 학기까지는. 근데 제 생각에 다음 학기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아마 예방접종 백신 이거 쭉 돌면, 그죠? 올해 겨울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다음 학기도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내해 주는 거예요. 물론 160시간 하셔도 돼요. 또 이게 80시간 가는 게 어렵지만 간접 실습도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0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학교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진행되냐면 이런 것들 코로나로 해서 완화가 되고 있고, 특강을 80시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을 대체로 지금 80시간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1학기에 지금 사회복지 계열의 사회복지학과에 실습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러니까 과목 2개를 40시간 인정해서 추가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비용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수강하면 장애인 복지로 재활만 그렇게 2과목을 추가로 수강을 해요. 돈은 안 내요. 그 2과목에 대해서 수강이 완료됐을 때 그거를 80시간 간접 실습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학교마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지금 1학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2과목 수강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지 구하면 그냥 다 할래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가는 게 낫겠어요. 우선 실습지 구하는 게 어렵지, 구하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그죠? 그냥 갈래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그래서 기관에서 기관에서 또 160시간 오라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관 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접 실습의 형태는 저희는 2학년 2학기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2학기 때 개설되는 한 학기를 비슷해야 되니까 양이 어떤 때 너무 많고 어떤 때 너무 적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1학기는 사회복지과만 지금 개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적으로 가는데, 2학기는 이제 다른 과에도 개설이 되거든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저희과.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갈 거예요. 그래서 그 2학기 돼서 간접 실습이 여전히 허용된다면 그 형식에 대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별도로 안내가 될 거고, 만약에 간접 실습이 2학기 때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관에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 가서 160시간 다 가도 되고 80시간 실습하고 80시간 간접 실습하고. 근데 이게 기관에서 정의해야 돼요. 기관에서 다 오라 그러는데 나는 80시간만 하면 되는데 저는 80시간만 할래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실습은 제일 중요한 건 기관과 나와의 어떤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오케이 하면 돼요. 기관에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는 4시간 가고 하루는 8시간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가고 그 다음에 쉬고 또 그 다음에 토요일 가고 이렇게 격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관하고 협의만 되면 돼요. 학교에서 보는 거는 160시간 또는 80시간 실습을 해서 확인을 기관장 다 받고 슈퍼바이저 다 받았냐 이거를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게 4시간 이상 8시간이야 그죠?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거지 그 형태에 대해서는 관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80시간 하고 싶은데 기관에서 160시간 하라고 그래. 그럼 기관의 말을 우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습은 기관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우선 원하는 양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우선 그 원칙은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학기 때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혹시 대구 수도권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지금 수도권 쪽에는 실습지 선택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쪽은 다 하시거든요. 실습을. 그래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습지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실습지는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수행 절차가 실습지 선정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습지 선정은 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기관에서 국가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에 자격관리센터, 공지사 여기 요 메뉴로 쭉 가시면 실습 기관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실습 가능한 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리스트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검색하시고 동네 검색하시고 하면 그 기간에 사회복지 실습이 가능한 실습처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 거주지하고 가까운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해야 되니까 우리 집 근처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가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복지관은 실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빡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숙제도 많고 그리고 또 일괄로 이렇게 뭐 방학이나 이럴 때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요. 공개 모집을. 그러니까 뭐 원서 작성해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복지관에서 하면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습의 형태는 기관하고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굉장히 모습이 틀려요. 어떤 기관은 진짜 실습생들을 진짜 빡빡하게 왜냐면 이게 실습이 결국은 모의적으로 가서 사회복지 기관을 체험해보고 사회복지사 하는 일을 본인이 한번 체험해보고 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빡빡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널널하게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루즈한 데가 노인복지시설. 거기는 가서 이런 게 사회복지사라면 하기 싫습니다. 노인분들 가서 계속 뭐 씻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대소변 가리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데는 또 편한 부분이 있어요. 주말에 있고 그냥 과제를 많이 내고 이런 거는 노인분들 다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습생들 굉장히 선호해요. 손이 하나라도 좀 이제 더 있으면 본인들이 조금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이렇게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사회복지 시설을 실습을 열심히 하셔서 그 기간에 취업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잘 모여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좀 시간이 있고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면 본인이 좀 이제 비전으로 두고 있는 나가 이제 뭐 사회복지 자격 취득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나는 우선 자격 취득만 좀 해놓고 좀 나중에 붙어봐야지 이런 거는 좀 편한 데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뭐 취업할 때 사회복지 실습을 어디서 했느냐 이런 거 따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리스트업 되어 있으면 전화를 직접 해보신 거나 실습이 가능한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보시거나 우리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초이스를 하시면 되고 보통 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못 구하겠어요 막 이렇게 전화를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알선을 해주는데 그 기관이 본인의 주거지야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너무 먼 거야. 그럼 대부분 알선해준 그쪽으로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가보고 이제 본인이 결국 찾는 경우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좀 찾아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지가 정해지면 학교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실습 신청서 양식, 일지 양식 이런 걸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드려요. 우리 학교 학생 맞고 이때부터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습을 하시면 여건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습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습 신청서를 학과에 내시고 학과에서 기관이 이제 공문으로 기관에 보내면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실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쭉 160시간이나 80시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끝나면 이제 학과로 실습 일지, 실습 확인서, 실습 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우편으로 직접 제출해야 되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안내가 다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 방학 때 실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강하면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부터 많이 하시고 또 주말 실습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또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시면 실습한 그 결과물을 다 학교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2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 과목이 이제 수강 신청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한 주 차에 한 강씩 강의가 보통 3개 있잖아요. 그죠? 한 개씩 강의가 떠요. 그럼 그걸 또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없어요. 8주 15주. 근데 또 과제는 있어요. 근데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뭐 실습 끝나고 나서 소감문을 작성한다거나 뭐 이런 간단한 과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요건을 충족하셔야지 학교에서 성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성적이 나오고 실습은 다 A, B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요한 게 기간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기간에서 실습 평가 점수 줘요. 학교로 보내주거든요. 그 평가에 입각해서 주기 때문에 실습 일지는 너무 열심히 읽지 않아도 크게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식에 맞게 그냥 적당하게 확인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기간에 가셔서 잘하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A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 실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습 확인서는 본인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교로 하나 제출하고 본인도 한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할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장 발급해 놓으라고 합니다. 실습 확인서는. 그래서 확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이제 사회복지 실습이 끝나고 나면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졸업식 하면 전문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단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신청하면 실습하신 분들 요건 양식에 맞춰서 자료 주시면 저희가 졸업식 끝나자마자 협회 졸업장 하고 서류들 다 취합해서 일괄 보내요. 그럼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졸업식 끝나면 개별로 이제 패스가 되면 자격증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단체 신청할 때 또 학생들이 보면 학과 공지사항을 안 보시는 분 많아요. 문자 와도 막 안 봐. 계속 보니까 이게 학교 거는 안 보시는 분 많은데 그래서 단체 신청 못 하실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개별 신청도 가능해요. 개별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사.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졸업했는데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해요? 이렇게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사회복지사 신청은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청 양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실습 질문 받아볼게요. 네. 사회복지 실습할 때 실습 기간에서 실습비를 이제 요구를 네. 네네네. 그럼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천차만별인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도권 이런 데 더 비싸고 저쪽에 지방은 좀 싸고 보통 15만원 정도를 요즘에는 좀 받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기관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받습니다. 네. 실습 일지는 네. 그 뭐지 워드로
물을 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 수기를 뭐 본인 편한 대로요. 아, 그러니까 우선은 양식을 파일로 올려주시면 워드가 더 편하죠 사실은. 워드를 쳐서 슈퍼바이저 이렇게 확인란이 있어요. 거기 이제 확인하고 도장을 다 찍어서 시간에 대해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돼요. 워드가 편하기 때문에 수기를 쓰는 것보다 워드가 편하실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실습이 끝나서 얼마 전에 학과 사무실에 실습 일지를 다 보냈는데 네. 그래서 지금 1학기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얼마 전에 과제물로 네. 실습 결과물을 PPT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 안에 사진하고 뭐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저희는 실습생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아, 네. 그 기관에서 그 운영하는 블로그가 다 개인 인적상 이렇게 블로그 처리되어 있는 상태 네.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걸 혹시 네, 가능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실습할 때 과제로 뭐 사례 관리 뭐 이런 거 많이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뭐 저작권, 개인 인적, 뭐 어떤 개인 신변에 대한 이런 거 개인 정보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기관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올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1학년들은 뭔 얘기인데 1학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뭐 이번 학기도 지금 시험도 안 쳤는데 실습에 대해서 아직 멀었으니까 또 내년은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준비를 뭐 좀 찾아 우리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많고요. 생활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뭐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집 있나 우리 동네에 그 관심 가지고 보면 또 보입니다. 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우리 집에서 가깝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우리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끝나면 요 홈페이지 가서 비교해보고 한번 방문해보거나 전화해보는 거. 생각보다 그래도 실습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지 실습을 안 받는 기간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실습생이 오면 기관에 어찌됐건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찌됐건 실습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뭐 실습생들을 거부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 근데 제가 아무래도 복지사 협회 들어가고 제가 그 기간을 리스트 뽑아갖고 몇 군데 전화를 다 받거든요.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니까 토일 하는 그 기관을 찾기가 진짜 그러니까 토일은 솔직히 토일은 노인으로 거의 가셔야 돼요. 요양시설이나 노인 그런 데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시설 자체를 안 받고 제가 한 5-6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금 실습 때문에 노인이 지금 다 막혀가지고 작년에 저희과 되게 조금 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습지를 정말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없는데 90% 이상 다 하시는데 혹시나 그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연장된다나 그죠? 그러면 그 저희가 그 실습 과목 한 과목만 그 실습 수강 신청하시고 정말 실습 때 못 구한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 과목을 우선 이론 과목으로 바꿔서 졸업학 학점 맞춰서 졸업하시고 저희가 졸업생들은 저희 학교 보면 시간제가 있어요. 모집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자은행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학자은행제에서 사회복지 실습 과목 해설을 잘 안 해요. 요즘 하도 사고가 많이 터져서 문제가 많이 터져서 근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졸업생만 저희가 받고 있어요. 또 혹시나 뭐 개인 사정으로 실습을 불가피하게 못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6월 모집하고 입시하고 똑같거든요. 12월 모집하고 똑같이 학생 모집 같이 하고 그 과목만 해서 물론 별도의 비용은 15만 원이 소요되지만 혹시나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실시간 상황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선은 또 시간이 좀 여름방학 정도 되면 또 예방접종 좀 많이 받고 노인시설에 지금 이제 화이자 노인분들 맞으시잖아요. 그럼 조금 그게 좀 유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방접종을 못 맞고 이래서 더 그런데 지금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여름방학도 지나고 나면 조금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요. 공부방이죠. 옛날에 공부방.
그리고 생활시설 뭐 이런 데도 주말에 실습을 받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회복지 실습만큼 주말에 실습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데가 없어요. 대부분 저희 학생들 다 주말 실습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코로나 조금 완화되면 좀 나아지려 그 부분 좀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보죠.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좀 쉬고요. 직업재활 실습 조준 교수님 내려오셔서 강의하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급제한은 그 해당되시는 분들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히 다 교육을? 필요는 아닌데 뭐 어떻게 하실까요? 본인 해당 없으시고 바쁜 일 있으면 가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 것 같으면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석부 체크 꼭 하세요. 내일 성적용 이점 올라갑니다. 예. 네. 힘드시죠? 힘드시기 때문에 저는 최단시간에 빨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 실습을 왜 해야 되냐면 재활 실습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시려고 하면은 실습 과목을 학점을 안 받으면은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란 어떤 자격증이냐 하면은 이게 정의가 직업 사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면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 상담과 사례 관리, 전환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을 전반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총칭해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재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파트에서는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살펴보면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1998년도에 직업재활 상담사로 발급이 되었다는 아니 98년이 아니고 92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직업재활사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으로 지금 현재 발급이 되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곳에서 자격 관리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국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시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 뭐 약사 이런 보건 관련된 직종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하고는 자격관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필수 교과목이 12과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그리고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 개론,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사례관리, 노동법규와 재활, 재활실습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 중에서 제가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아 놓은 과목이 재활 사례관리, 사례관리론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선택 과목을 재활 사례관리로 받아 놓았고요. 동일 과목으로. 그리고 선택표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6개를 이수를 하셔야 돼요. 재활의학, 그리고
상담 이론과 실제, 장애 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 적응 훈련, 보호 및 지원 고용, 전환 교육,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노동 향, 그리고 직업재활 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 재활. 자, 이 중에서 장애 영역별 특성과 재활을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과목으로 동일 과목 인정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산업복지는 산업복지론이라는 사회복지사 과목으로 역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와 재활은 정신건강론. 그리고 이어서 재활 프로그램 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그리고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그리고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 기업, 그리고 재활실습 2. 이 과목들 중에서 6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1급, 2급, 3급으로 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급 장애인 재활상담사가 발급이 시험 칠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급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급의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재활 실습은 현장 실습 150시간 이상,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160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재활 실습은 150시간 이상, 그리고 학기 중 실습은 주당 8시간, 최소 150시간 이상, 그리고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 마찬가지로 주 5회, 그리고 실습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최대 8시간, 최소 4시간.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기준 넘기는 실습 기간은 실습생과 기관, 학교 등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 기간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재활 실습도 마찬가지고 직접 실습, 간접 실습 들어보셨죠? 그래서 80시간만 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재활 실습과 관련된 실습생과 학교 그리고 실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실습 과목을 실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실습기관에서 시키는 것을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못 따라준다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겠습니까? 실습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습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실습 진행하고 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과 관련된 OT 그리고 슈퍼비전과 평가.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들어보셨습니까? 슈퍼바이저는 상담해주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지가 되고요. 실습생이면 실습 담당하시는 분이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임 사회복지사라든지 선임 직업훈련교사라든지 있으면은 사무원이나 신입 직원한테는 신입 직원이 슈퍼바이지가 될 수 있고 위에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이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실습 교육을 위한 강의, 그래서 재활 실습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학년 1학기 때 13강 지금 수강을 하시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 지도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습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서두에 실습 기관을 선정할 때 저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해주십사 한 게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연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습 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 교수님 강의 때 들으셨겠지만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하면 돼요. 무조건. 그죠? 근데 재활실습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슈퍼바이저도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5년 이상 자기 경력이 있어야 슈퍼바이저 그 실습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 관련된 기관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뭐 한 3-4가지가 꼭 필수 조건으로 해서 협회에서는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재화 교수님은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재활 전공을 했어요. 직업재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또 뭉쳐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는 것도 희한한 핑계를 대가지고 또 안 되게끔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저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연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 편의를 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상의를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